안녕하십니까. 복남자의 부동산 투자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로는 이제 3편 오늘이 이제 마지막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뭐 투자 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이 화면에 지금 띄워놨는데 이제 그 푸트입이라고 이게 전문가 방송이 7월에 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www.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면은 7월 달부터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복남자의 부동산 리뷰로 이렇게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뭐 테스트 방송 정도는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식 그 오픈은 7월 달부터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전문가 방송으로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TV나 많은 TV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특성들이 다 있는데 아마 그 부TV는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개인 방송을 하는 코너로 플랫폼이죠. 플랫폼.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쪽으로도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프리카 TV 이건 그대로 합니다. 이제 복남자의 여기 부동산 투자 이 방송은 매주 화요일 날 9시부터 10시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고요. 이거 별도로 이제 부TV에서 그 부분은 이제 부동산 리뷰로 좀 이제 특색이 있으면 다릅니다. 내용도 완전히 다르고요. 아마 7월 달에 이제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다르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뭐 중복돼서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 리뷰하고는 전혀 다르게 방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7번째 시간이잖아요. 7번째 시간.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상담도 하고 저한테 이제 문의도 들어오고 문의도 하시는 과정에서 좀 약간 이제 지루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게임 방송도 아니고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먹방도 아니고 그다음 뭐 에로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루하죠. 근데 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뭐 전문가는 아닐 수 있더라도 그래도 전문가 영역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7번째 진행하면서 어떤 뭐 물건을 이렇게 딱 사라 뭐 어쨌다 그런 멘트가 안 나가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찍어주라 뭐 이러신 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걸 찍어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은 매수하고 매도하고 봤을 때 매수 타임은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매수 타임은 아닙니다. 타이밍 투자에서 지금은 매수 타임은 아니고요. 지금은 옆으로 행보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런 장들을.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행보장으로서 옆으로 이제 누워버리는 거죠. 제가 옆으로 누운 장이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있는 장에서 굳이 추격 매수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그냥 관망하시면 됩니다. 관망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요. 저는 바라보는 관점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타이밍 투자하고 이제 가치 투자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타이밍 투자는 말 그대로 어떤 타이밍을 잘 살려가지고 자기가 적절하게 들었다 치고 빠지고 하는 거,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치고 빠지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타이밍 제 나름대로의 어떤 표현을 하자면은 타이밍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려졌네. 이게 가려졌지. 맞아.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똑같은 시기에서 2004년도에서 2018년, 14년, 15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한 곳의 그래프와 좌측과 우측 그래프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항상 표현하는 말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은 타이밍을 잘 살려서 기회를 포착하느냐, 아니면은 오른쪽처럼 오른쪽은 제가 표현하자면 가치 투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아주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선정, 뭐 10년 전, 5년 전 이렇게 선정 먼저 미리서 들어가서 투자를 해놔요. 투자를 해놔가지고 이게 개발이 되고 해서 나중에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 이걸 이제 가치 투자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밍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지금 현재는 이 타이밍 투자상으로 보나 가치 투자상으로 보나 이제 평균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그려졌냐면은 자, 이 오른쪽 2018년도 오른쪽 상단에 지금 이쪽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 지금 이게 2013년 뭐 14년이라 하자고요. 이 저점에서 지금 이 18년 뭐 14년도 아니에요. 어떤 지역마다 어떤 틀려 뭐 15년도 있을 거고 최근에 뭐 17년도 있을 겁니다. 17년도 뭐 강남 잠실 쪽 같은 경우는 16년 17년이 아마 16년 17년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13년도도 있을 거고 아무튼 지역마다 다 틀리다 그랬죠. 그래프는 다 틀립니다. 이 그래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18년도는 이 상단에 와 있다. 이점에 와 있고 이게 우리 확률상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내려가거나 지금 셋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쉽게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이게 다시 쉽게 꺾어지지는 못해요. 이게 쉽게 꺾어지지 못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꺾어지지 못한 이유는 세계 경제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린다는 뜻은 뭡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뜻은 경기가 화랑이라는 뜻이에요. 경기가 화랑.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 이제 경기가 화랑이니까 돈을 회수하겠다. 금리를 올린다는 뜻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좀 미국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봤을 때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계속 주구장창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그 돈이 미국으로 리턴되는 상황에서 신흥국들이 어떻게 되는 게 애완 보유고가 부족해서 또 뭐 금융육이 뭐 이렇게 신흥국들이 지금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데가 뭐 금융육이 또 다시 신청하고 구제금융 신청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돈이 이제 세계 지구본을 놓고 봤을 때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갔다가 신흥국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은 당연히 이제 신흥국으로 갑니다. 돈이 큰 돈들이.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회수가 되겠죠. 안정적인 자금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것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경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떨어질 확률은 조금 보다. 이건 또 투자 심리 면에서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투자 심리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 그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디스프레이션,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 하면 이게 당연히 떨어지죠. 이렇게 당연히 축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이렇게 축 떨어지기 전에,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오름폭이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의뢰에 한번, 부침을 겪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자체가 일본 3, 40년 부동산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2008년도는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버겁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은 부동산 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가 어떤 움직이지는 않지만 부동산이니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은 그 부분을 흐름을 물기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떻게 바꾸냐면 정책으로 바꿉니다. 정책으로. 금리라든지 금리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으로 바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물기를 본인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목동이라든지 상도 저기 노원구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제 이런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뭐 재건축 한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 금액도 많이 올랐잖아요. 분당도 많이 올랐고 목동도 올랐고 상계동도 올랐고 이런 식으로 뭐 17년, 18년, 16년, 17, 18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변화가 있나? 지금 어찌됐든 그게 아파트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토지가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일단은 딱 제동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톱이 돼 있죠. 그 부동산에 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는데 정책 하나 때문에 결론은 물길이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쪽 동네에 재건축을 보고 뭐 갭 투자를 한다거나 투자자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런 데는 다시 이제 그 왼쪽에 이렇게 보다시피 행보 구간이라고 있어요. 행보 구간. 옆으로 쭉 누워가지고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서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잠시만요. 이게 좀 보이시나요? 이게 노란선이 이걸 좀 확대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실제로 이제 아파트 매매 뭐 30년 매매 적인데 이 쭉 오르죠. 올라서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옆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5년, 10년 갑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오냐면 밑에서 이 노란 선이 올라옵니다. 노란 선이. 이걸 이게 이제 오르고 옆으로 가고 오르고 옆으로 가고 오르고 옆으로 가고 이제 이런 형태의 패턴을 이것은 이제 평균치예요. 평균치. 모든 주택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전체적 30년 동안 우리나라 아파트 매매 가격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데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그려지면은 이게 이제 30년 뭐 한다 하면은 이렇게 오를 때는 급격하게 올라요. 급격하게 오르고 옆으로 이제 눕는 거죠. 이렇게 눕고 그러면은 이 순간에는 이 순간에 이제 오름을 따라가는 추격 매수를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제 올라갔는데 만약 이게 2배가 올랐으면 이 시점 이 밑으로 그래프 이 시점 봐서 이게 비싸게 보인다면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추격 매수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가면은 소득 수준하고 소비자 물가하고 반영 봤을 때 이게 끝까지 올라가는 게 어느 순간 스톱이 됩니다. 스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그걸 시장 스스로가 평가를 해서 스톱이 돼요. 근데 그러면 이게 계속 옆으로 가거나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패턴상. 그러면은 이 시점에 와서는 이 가격이 이 노란 선이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이게 가격이 싸게 보여요. 싸게 보이죠. 당연히 내 소득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추격 매수가 됩니다. 이게 추격 매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100%까지 예전에는 이제 이런 그래프도 과거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해서 미래에도 이렇게 그래프가 절대 안 그려집니다. 이게 그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미래는 전혀 누구도 예측을 못 하는 겁니다. 예측을 못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그런 예측을 좀 해달라 한다 하면은 일단은 이때 과거의 어떤 습성이 미래에도 그대로 나타난 건 아닙니다. 절대 안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냐면은, 이 그래프가 그려졌던 이유는 주택보급률이 낮았고 70%에서 뭐 100%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지금은 어떤 형태입니까? 이제 양적인 세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도 뭐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수도권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청약시장이 과열인데, 지방에는 미분양 나온다 그러잖아요. 미분양 나오고 뭐 분양시장 또 옛날 이 내용도 아마 몇 년 전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신문 스크랩 해보시면 또 몇 년 전에 제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는 양적인 팽창은 아마 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양적인 한계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질적인 팽창이죠. 그 질적인. 그래서 서울에는 일단은 공간이 더 이상 그 깃발 꽂을 공간도 없다 보니까 어찌됐든 수요는 꾸준히 형성이 되면서 수적으로는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1대1로 된다 손 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질적인 좀 이렇게 환경이 좀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오피스텔에서 예를 들어서 뭐 25평 아파트로 바뀐다든지 25평에서 뭐 32평이라든지 같은 25평이어도 뭐 20년 된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좀 럭셔리하고 새 아파트 같은 거, 새 아파트로 원한다든지, 그다음 학군이 좀 안 좋은 데서 학군이 좋은 쪽으로 이런 식으로 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진국도 마찬가지. 선진국도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 넘어서 버린 데는 일본 뭐 도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주택보급률이 높은 데는 이제 슬럼화 된 데는 다 철거를 한다 그랬잖아요. 철거하고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 빈집이 많이 생겨도 도심권에는 또 반대로 집값이 또 수없이 많이 오르고 뭐 그렇다 이 말이죠. 아빠.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10년, 20년 후 그래프는 절대 이런 그래프는 그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프는 그려지지 않고요. 다른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다른 그래프가. 그래서 이거 그냥 참조만 하시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 투자 심리하고 약간의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모니터를 두 개로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뭐 변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데요. 잠시만요. 엑셀.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집값이 이렇게 오를 때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좀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집값이 오를 때는 집값이 이렇게 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오를 때. 오를 때는 일반인들을 좀 싸게 살려고 그래요. 싸게. 한 푼이라도 좀 싸게 깎으려고 하고 자꾸 깎으려고 그래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올라갈 때는 더 주고 사시는 거예요. 더 주고. 그래야 빨리 이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아냅니다. 이렇게. 이거 올라갈 때. 그냥 저는 항상 집을 살 때 저는 더 주고 삽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의 집이 나왔다. 그럼 저는 한 5억 2천, 5억 3천에 삽니다. 그냥 빨리 잡을 수가 있잖아요. 빨리. 그죠? 자꾸 5억인데 4억 8천, 4억 9천에 깎으려고 하면 계속 하다 보고 시간 놓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하는 순간에 축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팔 때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팔 때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저는 5억이 있다 그러면 나는 제가 집을 팔 때는 항상 한 4억 8천, 4억 7천에 팔아버려. 왜? 이쯤에 그냥 후딱 팔아버린다니까. 왜 빨리 팔리죠? 5억의 물건이 나왔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저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팔 때 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아저씨 좀 더 받아주세요. 더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입 놓쳐버려. 그 타이밍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훅 내려갑니다. 훅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가격은 아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사고를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하시면은 항상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사고를 달리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2대 뭐냐면 파레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은 파레토 법칙이에요. 이게 파레토 법칙. 근데 이 파레토 법칙의 말은 뭐냐면은 20% 이제 프로테지예요. 프로테지. 자, 이쪽 편에 쓴 사람들의 20%가 자산의 80%를 좌지우지한다 이 뜻입니다. 그게 파레토 법칙이고요. 예를 들어 백화점이다 그러면 백화점의 매출이 예를 들어서 1조다 그러면은 거기에 20% 상위 20%가 그 백화점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80%는 20%밖에 차지 안 한다. 이제 이런 의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보시면은 이제 파레토 법칙이 뭔지를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인데 부동산에서 접목시키면은 상위 20%가 80%의 자산을 좌지우지한다. 근데 사실 이거 2대8이 아니에요. 지금 1대9입니다. 1대9. 선진국으로 가면 이제 더 좁아들어요. 이게 자꾸. 왜? 그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을 계속 펼쳐놔버리면은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있는 사람들은 계속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쫄아들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 자본주의 이게 평등사회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어떤 분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파레토 2대8도 아니었을까 예전에 원래는 이제 이래서 5대5였겠죠. 5대5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5대5로 놓고 보자고요. 뭐 1000년 전 2000년 전에 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이 나눠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6, 7, 8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거 자동으로 전체 부에서 이건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6이면 여기 4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북유럽 국가가 이제 북유럽 모델이 복지 모델 사회주의적인 어떤 복지 모델을 많이 가미를 하죠. 그래서 이 분배 정책을 많이 씁니다. 분배 정책을.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걸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비율로 이걸 갖다가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서 세금으로 환원을 시켜서 이쪽으로 이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어찌됐든 그런 정책을 많이 이전을 시켜주죠. 근데 이제 그것은 그만큼 세금이 높습니다. 굉장히 그 세금이 높고 또 거기에 의무와 어떤 그게 다, 내가 이제, 또 받은 만큼 또 의무를 다 하고 어떤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죠. 사회적인 제도.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괜히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사회에 잘 이렇게 협력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북유럽 모델을 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미국 자본주의 쪽에 좀 일본이라든지 이제 일본 자본주의 쪽에 좀 가깝게 가는데 그것은 이제 그 경제학자들의 이제 어떤 부분이 제가 이제 거기까지 저는 모르겠고요. 경제학자들 어떤 이론 그것까지 저는 모르겠고 단지 이제 부동산하고 연관시켰을 때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여기는 그냥 그냥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내가 사회 운동가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저기도 리더도 아니고 제가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단지 저희는 부동산으로 부동산 투자 말 그대로 이 제목이 타이틀 부동산 투자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방송 하신 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 목적에만 맞추면 되는 거죠. 회사는 뭐예요? 회사는 돈만 잘 벌면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 돈 잘 벌어서 사회에다 환원할 거 하고, 직원들 급여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주식회사가 사회 복지를 해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 아시면 안 돼요. 주식회사는 돈 많이 벌어서 근로자한테 월급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사회 좀 여분이 있으면 재단에다 기부도 하고 사회 환원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주식회사라는 것은 사회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목적을 달리 보시는 분들 꽤 많아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요새는 참. 그래서 다시 좀 약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대 8인데
여러분 사고는 항상 여기에 80%,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80%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민이니까 서민들은 80% 몸에 섞여 있지만 사고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이 20% 소수의 20%의 사고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20%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산이 얼마냐면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80%라고 그랬잖아요. 이 88알의 대중이 갖고 있는 돈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총 자산이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70%는 서울에 있다 그러잖아요. 흔히 어르신들 말씀이. 그다음 그 중에 70%는 또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강남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 예를 들어서 한 채 값하고 30억짜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 값하고 지방에 3억짜리 10채 값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20%가 부의 돈의 80%를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아파트가 5천 세대가 이때 5천 개 막 매매가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다 그 몇백만 주 뭐 주식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5천 세대에서 뭐 100세대만 이렇게 움직여 주면은 자산이 그대로 상승해 가지고 어찌됐든 평가 금액은 그 금액으로 자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 감정평가 잡고 뭐 금융 대출도 되고 모든 게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이 상승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큰 손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큰 손? 가장 큰 손이 누구예요? 기관 투자자, 애국인하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큰 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항상 개미가 뭐라고 합니까? 개미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식 역사상 개미가 큰 손을 애국인을 이긴 적이 없어요. 이길 수도 없지요, 당연히.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80%가 20%가 절대 이 80%를 못 이긴다니까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본이라는 게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금액이 올라가려면 자본이 계속 투하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 투하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개미들 그 다음에 이 80%의 대중 일반 서민들은 20%밖에 돈이 없잖아요. 2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본 투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자기네들이 올렸다 내렸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개미들은. 부동산에서 일반 서민들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수적으로는 뭐 80%, 90% 수적으로는 훨씬 이 소수보다 많지만 우위를 갖고 있지만 개미들도 수적으로는 큰 손, 애국인보다 수적으로는 많지만 단합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단합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합이 서로 다 뿔뿔이 모래알이란 말이야. 모래알. 그리고 돈도 없어. 단합도 안 돼. 우리 흔히 말로 옛날 무슨 말이에요? 담합이라고 그러죠. 담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담합. 근데 어찌됐든 개인들의 어떤 그 부분은 담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사고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자본도 없기 때문에 어떤 올리고자 집값 부동산을 주식을 올리고자 할 때 그게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애국인들이라든지 큰손이라든지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면 20% 10% 이 자산가들 이 사람들의 돈은 얼마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수는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돈은 80%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은 딱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올려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고가 집값이 지금 바닥인 것 같아. 바닥인데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니까 자본을 막 갖다 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총이 있잖아요. 총 있는데 탄창이 막 옆에 그래서 막 총을 쏠 수 있는 자본이 있다니까. 있으니까 이게 쭉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일반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분명히 지금 자본 투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타이밍 투자 이렇게 봤을 때 타이밍 투자 이러는 게 이게 타이밍 투자라 그랬고 가치 투자를 이렇게 됐다 했을 때 이 시점이 와가지고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이게 보인단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조금 이따 바로 한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우리 느낌이 옵니다. 이게 살 때인지 팔 때인지 매수 타임이다. 근데 이때 자본 투하를 기관총을 쏠 수 있다니까. 기관총. 아까 이 아래 이쪽이 20%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때 그냥
기관총을 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쭉 탄력을 받는 겁니다.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개미들은 돈이 없다니까요. 이게 이 기회가 와도 그냥 기회를 포착을 못합니다. 포착하고 싶어도 돈이,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는 많아. 머릿수는 많은데 돈이 없어, 돈이. 미안하게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 탄력도가 이렇게 이제 이 탄력도 노란색으로 말할 때 이게 탄력도가 이게 좋을 때, 이거 왜 그러냐, 우리나라 속성상, 집값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술래잡기 한번 해보시죠, 술래잡기. 술래잡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때 이 사람이, 자, 여기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한 4억에 투자를, 4억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한 칸당 여기 5, 6, 7, 8, 9, 10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4억에 내가 샀어. 근데 이 한 단계에 딱 5억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막 전화가 옵니다. 1억이 올랐으니까 이 사람 1억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뭡니까? 몸이 근질근질해요. 1억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팔고 싶은 욕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옆에 살짝만 건드려주면은 이게 물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런 형태로 해서,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계다 1억씩 올라간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5억에 산 사람? 그럼 좀만 흔들잖아요. 한 6억이 갔어요. 그러면 1억 벌었잖아요. 4억에 산 사람 2억을 벌었고 이런 식으로 벌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좀만 흔들어 버리면은 이 사람 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면 물건을 털어버리잖아요. 밑에서 털어서 받아가지고 그냥 갖고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이런 형태가 부동산에서도 분명히 투자 심리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은 급격하게 이런 상승이 불과 단기간에 옵니다. 단기간에. 이게 투자 심리적으로도 그래. 이게 사람 심리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세게 이득이 남으면은 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2008년도 9년도 현대차가 뭐 3만 얼마에서부터 27만 원까지인가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올라갔을 때 그럼 3만 원부터 끝까지 27만 원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예전에 97년도가 8년도가 5만 5천 원인가 IMF 사태, 그 사태 5만 5천부터 200 얼마까지 갔을 때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털린다고 털려. 근데 부동산도 이렇게 4억에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한 바퀴 재건축이든 어떤 애든 이렇게 끝까지 여기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엄마 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25년 전에 2억 5천짜리 지금 한 25억 6, 7억 하잖아요. 그럼 그거 25년, 6년 동안 갖고 이렇게 10배 시세 차익을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투자 심리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했던 우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그래프 제가 아까 말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제가 투자 심리적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요. 근데 이게 안 빠지냐면은 이렇게 오른만큼 이제 타이밍 투자상에는 빠져요. 타이밍 투자상으로는. 근데 이제 전체 그래프 상에서 이제 안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표변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전국 30년 아파트 매매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프가 우리 종합주가지수 그래프처럼 이제 이렇게 무거워요. 굉장히 그래프가 천천히 움직이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타이밍 투자상에 잠실 5단지라든 음마아파트 예전에 이제 그런 상태가 타이밍 투자 7, 8억의 저점마다 12억 13억 고점 해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죠.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단편적으로 어느 지역의 그 재료 소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와 타이밍 투자는 틀린 건데 어쨌든 지금 계단식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게 안 빠진 이유는 일반적인 사고는 뭐냐면 이제 역으로 한번 빼보죠. 역을 10억에 샀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 사람이 여기 이제 이 지점이 10억에 샀다 이거예요. 그럼 10억에 샀는데 이 사람이 반대로 이제 이 집값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원위치 되려면 5억, 4억까지 원위치 된다고 하면, 아니 4억이 아니다. 한 7억까지만 떨어져도 이게 좀 살만한데 이게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투자 심리로 봤을 때는 10억에 샀는데 당신 5천만 원 손해보고 팔아라 해요. 그러면 이 방송을 받고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손해보고 팔어 내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 특성상 손해보고 판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1억이 오를 때 시간하고 1억이 빠질 때 시간하고는 제가 느끼면서 진짜 5배, 6배, 한 10배 차이 나요. 근데 금리가 예전처럼 15%, 16% 하거나 내가 경매를 넘어가거나 뭐 이자를 못 낸다거나 뭐 아니면 IMF가 터졌다거나 리먼 사태가 터졌다거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뭐 빨간 딱지 붙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정상적인 어떤 경제에서 물가는 올라오고 계속 소비자 물가라든지 소득은 올라오는 과정에서 내가 10억에 샀는데 예를 들어 갖다가 손절매를 한다. 주식에서 손절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손절매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식은 손절매만 잘하면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잘하면.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손절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목을 잘라낼 수가 없다니까. 고집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사실 부동산의 과거 30년 그래프를 보면은 부동산은 사기당하지 않으면 버티면은 우상향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알고 있거든. 사람들이. 부모님도 알고 있고 경험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버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금리가 낮을 때는 버팁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하면은 대출. 그냥 은행들은 진짜 은행들 참 1,500조 가계대출 그다음에 기업들 진짜 맨날 전화 오잖아요. 저희도 핸드폰에 막 전화합니다. 무슨 은행, 아무튼 해가지고 돈 쓰라고. 그러면은 내가, 버틸 여력이 없다 한다 하면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갖다 씁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아직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행보를 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행보. 큰 변수가 없는 한은 옆으로 누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집을 가지신 분들을 심리하고 집을 안 가진 무주택자 심리하고는 틀려요. 지금 심리적으로도. 그런 무주택자는 뭐냐면 기우제를 지는다면 기우제. 기우제가 뭔지 아시죠? 떨어지기를 손모아 기다리고 빌고 비나이다 좀 떨어지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는데 실상 또 떨어지면은 절대 못 삽니다. 그분들은. 제가 경험상 떨어지면 왜 그러냐면 또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자, 이 구간이라 합시다. 이게 너무 지저분하죠? 제가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살 것 같죠? 절대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상 더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면은 사람은 뭐냐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욕심이 생긴단 말이야. 내가 더 싸게 사야지 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놓친단 말이에요. 놓쳤다가 결론은 또 못 잡아. 그래서 원래 매수자는 이 오를 때가 훨씬 매수 세력이 강합니다. 매수 세력이. 절대 떨어지는 날에는 절대 이게 매수세가 붙지를 않습니다. 붙지를 않고요. 일반인들은 또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수세는 보통 이제 오를 때가 매수가 붙는 거고요. 가장 그 위험한 그래프가 이제 만약 그래프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어떤 그래프냐면은 엊그제 우리가 이미 엊그제 나왔었죠. 이런 그래프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지금 현재 이런 데가 있어요.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 버리는 거 있죠. 그럼 주식에서 말할 때는 매물벽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오래서 표현하자면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빗대서 설명을 할게요. 빗대서 설명하면은 어쨌든 여기 떨어질 거 생각하고 이때 이제 보통 이걸 계속 하다가 이때 이제 하니까 어떻게 이쯤 오니까 다 이때 팔았겠죠. 이때 또 좀 눈치 빠른 사람들 여기를 딱 기계적 매매를 한답시고 여기 딱 팔았어요. 팔고 이제 때를 기다린 거 이렇게 이제 기다렸는데 오히려 이걸 뚫고 올라가 버린다는 거지. 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은 이때 이제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진짜 멘붕이 와요. 이게 분명히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시 되감아 버리잖아요. 그럼 이때는 멘붕이 옵니다. 그러면 추격 매수 이때는 매수자들이 완전히 미친 듯이 추격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심리적으로. 이게 대표적인
강남 어느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근데 지나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후행성이니까 그래프는 항상 후행성이니까 지나놓고 나면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진짜 웬만한 고수도 힘듭니다. 과거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뚫을 거라 생각하고 이때 안 팔고 이래서 이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래서 타이밍 투자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식으로 우측 이렇게 가치 투자 이런 가치 투자가 가장 좋습니다. 그냥 돈 될 만한 곳에 딱 묻어뒀다가 쭈근하게 이렇게 뭐 10년 뭐 15년 아니면 뭐 아무튼 가치 투자가 가장 안전하고요. 머리 신경 쓸 일도 없고요. 그렇게 하죠. 근데 타이밍 투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그래프가 이제 있는 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다음 저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 또 투자 심리 가지고 막연하게 계속 길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은 마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20분 남았는데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겠습니다. 어딜 갔지? 자, 다시. 자, 그러면은 이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 본인 스스로가, 이때는 매수 타이밍이고, 이때는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을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어느 순간엔 본인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초보, 이렇게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주변에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그러면 베테랑이 되면 투자 감각이 늘어나면은 이걸 갖다가, 제가 매수 타이밍의 내용을 보고, 신문이라든지 어떤 주변 환경을 보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걸,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내용을, 이 타이밍. 그래서 첫째, 이제 매수 타이밍은 뭐냐면, 저금리일 때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금리라는 소리는 뭡니까?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거죠. 불과 우리가 예전에 그러면 이제 이때가 뭐 13년이라 하자고요. 13년 뭐 이렇게 저점일 할 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18년이라고 하는데 자, 금리가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 2년 전만 해도 금리가 몇 프로였어요?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2.4 이 정도 그것도 변동금리도 아니고 고정금리로 대단하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때. 자, 그러면 이때는 결론적으로 저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분양가도 낮을 거고 그다음 누가 집을 사려고 하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만 눈을 뜨면은 얼마든지 좋은 가격에 경쟁이 안 붙으니까 그 건설회사도 미분양 나오고 지금 불과 뭐 3, 4년 전에 막 하니까 심지어 이제 판교라 우리가 이제 여기 마곡지구 제가 이제 말씀드려 여기 제가 있는 곳이 마곡지구라고 그랬잖아요. 마곡지구도 불과 4년 전에 미분양이었다 그랬잖아요. 미분양. 그다음에 저 위례라든지 강남 쪽으로 보면 이제 위례라든지 미사 이런 쪽도 일부 미분양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 제가 기억을 해 보면은 분양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사달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에서 보시면은 저금리, 그 다음에 미분양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완화 정책, 무슨 완화 정책, 부동산 정책, 완화 정책이 뭐냐면은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풀어줘. 뭐 모든 정책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뭐 흔히 하는 말로 부동산이 죽으면은 건설 경기부터 해서 연쇄적으로 이게 파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부동산을 가지고 많이 이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줄였다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냥 워낙 포지션이 커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그게 노동의 이게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 하나 지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막 왔다 갔다 그 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건설경기 선행이 부동산이고 땅이 이제 주고 파는 거 거래가 토지 거래가 된 거 보면은 몇 년 있으면 아파트 인허가, 건축 행위 인허가가 나오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뭐
땅 사고 팔고 부동산이 이제 해서 거래되고 거기에 법무사, 소유권 이전하는 법무사,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세금 많이 확보되지요. 그럼 이제 건설에 들어가면은 어찌면 건설회사에서 뭐 레미콘 회사부터 시작해서 근로자부터 해서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그러면은 뭐예요? 근로자들이 노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미장한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가서 술 한 잔 먹고, 그다 노래방도 가고,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도 잘 팔리고, 또 식당도 잘 되고, 그게 이제 서큘레이션이에요. 경제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 걸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건설 경기를 가지고 어떤 때는 심하게 말할 때 17%, 전체 경제의 17%를 담당할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과거에는. 그다음 조선업, 자동차 산업, 뭐 이렇게 다, 반도체. 근데 요새는 이제 IT 쪽이다 보니까, 제조, 기반, 옛날 2차, 3차 산업이 많이 차지한 포션이 적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는 회사의 그 회사 하나의 매출 거기 굉장히 의존이 크죠. 몇 개 회사 딱 빼버리면은 딱 걷잖아요. 그 장말 걷어버리면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사실은 오히려 우상향이 아니고 하향이에요. 하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 통계는 올해도 2.8% 이렇게 성장을 계속 우상향을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소득이 양극화라는 거니까, 양극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부가 결국에는 또 양극화로 벌어진다고요.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뭐 대기업들, 삼성전자 뭐 이런, 한다고 해서 과연 서민들이 얼마만큼 그게 낙수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경제학자들, 우리 경제 이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어려워요. 지금 2차, 3차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추월 당하면서, 그렇잖아요. 예전에 거제도 부동산 시장 말씀드렸잖아요.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사무중공업이 그거하고 이제 차가, 그게 무슨 차죠? 그 대우차인가? 그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군산, 엊그제 제가 한 서너 번 갔다 왔는데, 군산에 있는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거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지방이지만 그러면은 결론은 그걸 살리려면은 그 경제를 살려면 결국은 어떤 정부에서도 뭐 계속 마냥 퍼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마냥 지원해 줄 수 없고 세금으로 뭐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해가지고 세금으로 뭐 밀어준다 하지만 그건 한계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민간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만이 그 경기가 그 지역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이제 완화 정책을 많이 풉니다. 많이 완화 정책,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은행에서 전화 와가지고 돈 써라 아주 저금리에, 그리고 부동산 정부에서 이렇게 미분양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완화 정책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집만 하나 사줘. 그러면 실질이 사례입니다. 이게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집이 100개를 사든 30개를 사든 너가 그 당시 2014년 4년 전에 집을 사면은 그 사람한테는 비과세는 아니에요. 비과세는 아니고 면세, 그냥 양도 차익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고 농투세만 내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굉장한 세제 혜택이, 만약에 5억을 양도 차익이 생겼으면은 농특세 20%만 내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과 4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하도 안 팔리고, 경기가 죽고 안 팔리고 집도 안 팔리고 하니까 다 이제 난리 나니까, 그럼 세금이라도 정부에서 세금이라도 깎아줄 테니까 마음 놓고 집 좀 사주십시오.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홍보를. 그럼 그 신호는 무슨 신호냐면은 매수 신호라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미분양이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분양이라는 소리는 물론 지방이 팔리지도 않는 미분양 그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좋은 자리, 서울 시내 좋은 자리에 그게 미분양이 났다는 소리는, 그것은 매수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갖다가 미분양 났으니까 그냥 쳐다보고 아이고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미분양이니까 사라니까, 미분양이니까 안 사요, 일반인들은. 여기 실제 사례예요. 판교, 여쪽, 강남, 유래라든지 이쪽에 지금 현재 4년 후에 2배, 3배, 여기서 4억 2천에 분양했다니까요. 4억 2천에 분양한 게 지금 10억이 넘고요.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진짜 11억 5천까지 매매가 됐어요. 판교도 마찬가지고, 저쪽 유래도 마찬가지. 진짜 지금 현재 집값이 다 올라 있는 단지가 불과 4년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매수는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이것만 가지고 제가 1시간, 2시간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그러니까 N쪽 매수 신호 저금리 나대질 때 사람이야, 나대질 때. 제발 좀. 다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산다고 이렇게 오지 마시고요. 나대질 때. 자.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마곡지구에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 논바닥이었다고. 논바닥도 좀 사라니까는 자꾸 이제 와서 사러 뭐 10억이 넘은 32평 기준으로 뭐 10억, 11억 되는 동 이제 와서 산다고 막 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 제가 다 돌려보냅니다. 자, 하나도 안 사줍니다, 저는. 늦었어요, 늦어. 지금은 때가 아니라니까요. 불과 4억짜리가 6억, 7억이 올랐는데 무슨 지금 오셔가지고 집 산다고 저한테 집 사달라고 오시면 한심하게. 진짜 한심해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보시면 2017년 현재 모습은 현재는 이게 지금보다 더 빛가번쩍합니다. 이게 이제 발산역 앞에 우성플라자, 열린플라자, 마곡지구 내에 아주 핫한 상가예요. 이게 이 네이버에서 지원하는 게 2017년도 6월에 지금 지원이 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현재 1년이 벌써 흘렀는데 지금 가보시면 아주 더 핫합니다. 근데, 잠깐만. 마음이 바쁘냐, 자꾸 더 힘드네. 이제, 내가 아까 잘못. 이게 이제 2017년도 6월인데, 불과, 예를 들어서, 이때 한번 보죠, 이때. 자, 이때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시죠? 무슨 말이냐, 펜스 쳐져놓고, 여기 보시면, 분양한답시오, 이렇게 나와있어. 분양 임대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미분양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하도 안 팔리니까, 이렇게 컨테이너 놓고, 여기 분양사무실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때 사라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여기 안 되냐면 분양 있는 크게 보이시죠? 분양 임대로 써져가지고 이렇게 분양했었다니까요. 이때 다 스쳐 지나간단 말입니다. 이제 와서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걸 사달라고 하면은 이게 지나고요. 이게 피가 얼마나 지금 몇 억씩 붙어 있는 상가들입니다. 그런 형태, 그러니까 항상 가치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선투자가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투자가. 그래서 나대질 때 그때 사셔야지. 아까 다 준공돼가지고 할 때는 사실은 오른쪽 매도 타임입니다. 매도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냥 월세를 받는다 하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부동산 투자자라면은 피가 프리미엄에 많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세금 낼 거 내고 그냥 딱 털고 나가는 거죠. 왜? 근데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제 들어온다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2대 8 했을 때 이 소수의 사고, 지금 한 10%, 1대 9도 됩니다. 1대 9도 되고. 그러면 이 소수의 사고를 자꾸 이 사람들 따라 움직이시면 거의 확률이 맞아요. 근데 이 대중을 따라 움직이면 결코 제가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 자본을 많이 80% 이상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자꾸 체크를 하시고 본인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뭡니까? 지금 현재 단계 2018년은 뭐예요? 18년은
어쨌든 2.4% 할 때 이때 은행에서 고정금리로요. 서민들도 맞아 그런 사고를 가지셔야 한다니까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뭡니까? 내가 돈이 1억밖에 없잖아요. 근데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뭐 1억짜리 물건을 살 게 아니라 3억짜리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절대 변동금리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제도에서 변동금리는 큰일 납니다. 은행에서 막 변동금리 하라고 유리하게 막 설명하시는 분인데 그거 속지 마시고 아무튼 무조건 부동산은 고정금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럼 2.4% 고정금리 30년 고정금리입니다. 그럼 이때는 내가 부동산을 안 사더라도 이걸 대출을 받아놔가지고 만약 이자를 낼 여력이 있다 하면은 대출을 통장에 넣어놓고 현금으로 어찌됐든 가지고 있으라는 거. 이자 2.4%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어느 순간에 기회가 왔을 때 그 돈을 딱 총을 쏠 수 있는 준비를 만만의 준비를 서민들은 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뭐 자산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이때 이 준비를 안 해놓고 총알을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뭐 3.4%, 뭐 5%말 나옵니다. 이걸 5%, 뭐 4%를 이자를, 연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집을 산다고 이미 늦었다 이 말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진다는 소리는 뭔 말입니까? 집을 살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금융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레버리지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4% 받아놓은 사람도 어때요? 지금 망고광산 아닙니까? 예? 벌써 만약에 사채를 뭐 하진 않겠지만 사채놀이만 해도 그동안 사채놀이만 해도 벌써 몇 프로 이 마진을 보는 겁니까? 마진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리의 싸움도 굉장히 그래서 자산가들 0.5%, 0.1%에도 막 목숨을 매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매도 시점이라는 거 왜 오른쪽에 보시면 고금리고 금리가 올라가고요. 거의 다 뭐 준공됐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분양 뭐 잘 되지 않습니까? 미분양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서울에서 그렇잖아요. 시내에서 뭐 서로 저기고 그다음 뭐예요? 규제 정책이죠. 모든 정책 다 규제만 들어오잖아요. 규제만. 완화 정책이라는 게 없어요. 다 규제만 규제가 한다는 소리는 뭡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론 규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바닥이면 어느 미친 정부가 여기서 규제를 합니까? 이 바닥에서.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 정부는 이 세상에 없어요. 바닥일 때는 완화 정책, 금액이 올랐을 때는 규제 정책.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규제 정책을 하겠다 한다는 소리는 앞으로 뭐예요? 집값은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항상 뭐예요? 아까도 말했죠. 양도세, 조세특례법에서 5년간 100개를 사든 1000개를 사든 세금 다 깎아주겠다고 4년 전에 했던 게 지금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받을까? 보유세 올리죠. 종부세, 어떻게 하면 양도세, 중과세 시키죠. 그 다음에 보유세 올리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세금을 더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매도 신호라니까, 매도 신호. 그 다음에 이제 3분 남았네. 자, 경기 불황이고, 지금 현재 어찌됐든, 우리나라 경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세계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가 호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도 신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친구들이 다 술 먹고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다 부동산 돈 벌,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으로 돈 벌었네. 요새 예전에는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네. 해가지고, 돈 벌었네. 친구들 부동산 다 돈 요새 보면 돈 번 사람이 많죠. 부동산 내가 수익을 실현은 안 했지만은 기분들이 좋아요. 부동산 돈 벌었고, 비트코인 10억을 번 사람도 있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식으로도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으로도 벌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매도 신호입니다. 그것은. 매도 신호. 아까 내가 말했죠. 항상 대중과 같이 가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대중과 웬만하면은 반대로 가세요. 반대로. 웬만하면은. 그러면은 80%가 잔치하고 박수 칠 때 떠나라 하겠다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 80%가 4년 전에 그랬어요. 4년 전에. 아이고, 더 이상 부동산까지 돈 버는 시대는 끝났고, 그냥 여기서 친구들도 곡소리는 다들 그냥 우울해. 주식으로 버는 사람도 없고, 비트코인 그때 있었나? 아무튼 부동산을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매수 신호. 친구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러지 마시고, 소주 마시지 마시고, 그때 친구들한테 말하지도 말고, 조용히 혼자 빠져나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집 사러 다니시라니까. 또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손잡고 다니시면서, 소문 내가면서 집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건 바보예요, 바보. 아까 말했죠.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다수가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라는 것은 이 90%가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소수만 딱 이 소수만 버는 게 돈입니다. 돈. 이거. 그래서 이 여기에 속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항상 이 소수만 버는 게 이 그대로입니다. 이게 돈은 이렇게 밑으로 쏟아지게 돼 있어요. 밑으로. 그래서 이 소수만 버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 말이 거짓말 아닐 겁니다. 만약에 대중이 90%가 다 똑같이 이런 형태로 한다면 이 소수는 반대로 옵션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옵션을 반대로 걸어놓을걸요? 만약 다수가